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수락하신 이유, 즉 내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얼핏 생각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또 뭐 헌법의 민족 질서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그걸 말하자면 재판관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과분한 위치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그동안 이론과 맞다는 면에 있어서 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재판관이 되면 현장에서 제가 했던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이 재야 변호사로서 시민운동 또 이제 민변 활동 등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또 현장에서 느낀 바들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지금까지의 헌재 재판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보진 못하긴 했지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그런 몇몇 사건들은 정말 저로선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서 뭐랄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뭐 그거를 좀 최근에 돌리자면 현재도 좀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군용법 문제에서 저는 헌재가 한 3번에 걸쳐서 합헌 판정을 한 것. 그러나 이제 마지막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접한 상태에서 내렸는데 그것이 저로선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예. 헌법 가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비단 헌법재판소만의 역할은 아니고 모든 법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뭐 일반 변호사였기 때문에 사실 사법부 사태에 대해서 뭐 평가를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초기에 법관들이 그게 주로 법원 행정처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찰을 한 그런 자료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관이라고 하면 뭐 아시다시피 독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독립은 외부로부터 독립과 내부로부터 독립이 있는데 아무리 외부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부 독립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정계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내용 좀 있고 그리고 또 후보자이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 점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내용들에 이미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법농단 행위는 저는 이제 헌법상 법관의 독립은 물론이고 이게 우리 상권 분립의 그 원칙도 저는 농락당했다. 또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도 인식을 명확하게 좀 하시고 예, 평가를 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법농단의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각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각종 영장이나 이제 청구를 하고 있는데 기각이 돼서 방탄 법원이다라는 오명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직 논리가 우선하고 법관의 양심과 법률을 좀 내팽개친 거 아닌가 사법부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삼 자기 조직의 범죄라고 지금 판단되는 내용들을 스스로 제대로 또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그 재판을 특별 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이제
논의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국회에서도 법을 발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에 뭐 사법부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불법 행위가 좀 있다면 저는 그건 뭐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터인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그 특별재판부 내용은 뭐 죄송 말씀은 제가 잘 좀 모르는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얼핏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에는 그것도 일종의 사법 독립과 좀 연관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또 뭐 되풀이되긴 합니다만 제가 헌법적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은 하기 좀 어려운 점을 좀 양지해 주셨습니다. 그 서면 답변으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특별재판부 구성과 재판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그저 그런 취지입니다. 예,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이번 사법농단의 문건들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뭐 보도를 좀 봤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일반 그 대법원 사법부는 전반적인 모든 법률 관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데 최우선적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범위가 좀 다른 면이 좀 있고, 그리고 넓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사법부의 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에 관해서 서로의 권한을 잘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 그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애쓰고 있다. 저는 그런 그 신뢰를 심어준다고 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께서 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 위원장을 활동하셨습니다. 네. 예. 그 1기 특조위 구성과 활동 그리고 활동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네. 본인께서는 당시까지 네. 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님께서 진상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진상 규명 활동이 불충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그냥 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특조위 내에 파견 공무원들이 일정 수가 있는데요. 그 공무원들로부터 뭐 충분히 협조를 받지 못한 것 같고, 또 마지막까지 그 특별법상 채워줘야 할 공무원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때 바깥에서 저희가 이제 모집한 그 조사관들이 아주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예상키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종료됨으로써 결국은 뭐 하다만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좀 아쉽습니다. 예, 결국 그 특조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만 것처럼 네, 끝나게 되는 네. 강제 해산을 겪었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강제 해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예,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우선 뭐 저희가 있을 때까지는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좀 정부하고 좀 꽤 논란이 있었던 편인데, 저희는 뭐 저희가 옳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 판결로 인해서 종료 기간에 대한 저희 그 생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걸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네. 결국 그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했던 정부의 어떤 예. 책임이 네. 결국 그런 판결로 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사건과 일련의 후속 절차들이 우리 사회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나 정치권에 주는 이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것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고 앞으로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요? 예. 그 조사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업무가 만만치 않은데 그 당시에 뭐 강제 수사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어떤 조사가 꾸려지면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이 좀 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지만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선체 조사위가 꾸려져서 뭐 확정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이제 2기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다한 거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2기 네. 특조위가 꾸려질 때 네. 다시 위원장으로 활동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뭐 약간의 얘기들은 제가 좀 듣긴 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으로선 아무리 바깥이나 내부상이 좋지 않더라도 저도 위원장이면 뭔가 뚜렷한 걸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해낸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 위원장답지 않다고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끝남으로써 뭐 제 역할은 부족하지만 종료됐다. 그리고 새로 2기가 만들어지면 이건 정말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기는 관여하지 않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기 활동 말씀하신 것처럼 선체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네. 상당 부분 우리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또 유해도 발굴이 네.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2기 특조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특히 그 미수습자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 세월호가 육상으로 올려져서 일부지만 수습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말하자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계속 잘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배를 봐야 이게 뭔가 진상이 될 텐데 저희 때는 그 배가 올라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배가 올라와서 이미 전초점도 마무리됐지만 적어도 한 절반은 정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월호의 특조위를 하시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웠다라고 평가하신 그 내용들을 결국은 국가가 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한 지점들에 대한 평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역시 이제 지금까지 제야에 계시다가 다시 정부의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기존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겪었었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좀 투영이 돼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헌법을 지키는 마음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어떤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그동안 많이 겪은 그 사회적 소수자 약자 그리고 저희 사회의 그 진전되는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헌법, 수호, 질서 뭐 이런 거를 제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총합해서 정말 그 열성을 다해서 일해보겠다 그런 이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후보자가 변호한 사건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서면 답변도 해주시고 네. 호주제 폐지 못지않게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큰 전환점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침해돼 왔던
여성의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까요? 또는 성평등 그런 거에 대한 그 뭐 시작으로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근데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법률적 쟁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예.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필요한 거죠. 사실적시나 이런 거는 어떤 주장을 할 때 일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금 명예훼손 자체 어떤 법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쟁점이 네. 됐잖아요. 법률적 예. 쟁점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기본적으로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다고 평가하신다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은 네, 유효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인데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떻게 보면은 네. 아까 미투 운동에 있어서는 네. 여성을 포함한 그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지금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 제가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예, 예. 계속 말씀하시죠. 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 일반적인 좀 입장이고, 예. 네, 그리고 미투 운동에서는 사실상 그 어려운 점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명예훼손 지금 죄 자체에서도 그거에 지금 말씀하신 뭐 사실 등등 관련해서 피해 지음이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에서. 그러면은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네.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네.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네. 즉 피해자라고 네. 얘기하시는 여성들이 네. 피해를 말씀하셔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돼서 네. 결국은 그런 네. 피해들을 네.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네. 문제가 있다라고 네. 판단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최영미 시인이 네. 그 고은 작가 시인과에 대한 그 문제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예, 이 사건을 맡은 고은 시인 측 대리인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지금 후보자님이 계시던 덕수 법무법인 덕수가 대리인으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 행적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비추어 볼 때 그 성추행의 피해자인 여성을 법률 지원하는 입장에서 네.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해자 측 대리인을 맡고 계세요. 법무법인 네. 덕수가. 네. 혹시 이 사건 수임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관여한 바 없습니다. 혹시 당시 법무법인 덕수, 지금은 이제 나오셨지만 네. 대표 변호사로 계셨으니까 네. 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혹시 필요한 바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 사건을 뭐 협의한 바는 없고요. 예. 네. 어떤 경우는 뭐 협의도 하는데 네. 네, 그 사건은 제가 보기엔 뭐 김영태 변호사가 고은 시인을 좀 알고 있고 또 뭐 그쪽으로부터 얘기 좀 듣고 그래서 일종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저하고 의논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후적으로 네. 그 고은 시인을 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때 네. 그 혹시 철회하자라는 네.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바는 없으십니까? 철회라기보다는 이제 이만 맞고 나서 이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태 변호사는 저희 대표가 공동 대표이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 경우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제가 공대표인 제가 그걸 뭐 하라 마라 하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고은 시인이 제기한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네. 실제 어떤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취지보다는 네.
결국 피해자나 또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막으려는 어떤 그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영백 여가부 장관께서도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땐 뭔가 좀 목소리를 그 법무법인 내에서 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앞서서 그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신 거에 비해서 미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좀 사회적인 그런 열망들이나 기대를 좀 더 잘 반영하시는 재판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입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가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